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조직적인 점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업자 추가 선정을 지시하자 기재부와 관세청 등은 자료를 왜곡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 선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훈련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는데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아니고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결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 진단이 하루 사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결핵이 발생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오너 일가가 삼양라면의 해외 영업권을 놓고 미국에서 1조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사플러스 취재진이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오너 일가 간의 부당 거래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6년 전 산사태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의 한 마을입니다. 가뭄 끝에 장맛비가 찾아왔지만 주민들은 흙과 모래가 또 한 번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감했던 일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한마디로 복마전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관세청은 지난 2015년에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화와 두산을 사업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선정이 끝난 2015년 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면세점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관세청은 선정 기준을 바꾸어서 호텔 롯데 등을 사업자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담당 직원들은 왜 점수 조작을 한 것인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왜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또 한화, 두산, 롯데 등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하게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감사는 재작년 2차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작년 추가 사업자 선정 방침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세청은 재작년 7월 1차 선정 때 매장 규모 등 3개 항목을 채점했는데 호텔 롯데는 받아야 할 점수보다 190점을 덜 받았고 한화 갤러리아는 반대로 240점을 더 받았습니다. 결국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되었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재작년 11월엔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지역 3곳 면세점에 후속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때도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롯데는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말에 이루어진 추가 사업자 선정은 비정상적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갑자기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했고 기재부는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청와대에 이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세청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시내 면세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새롭게 기준을 짜맞춰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해 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고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4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사실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때마다 매번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이나 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희령 기자가 당시 선정 과정을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대전이라고 할 만큼 선정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면세점을 새로 뽑았는데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손잡은 HDC 신라와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회사의 주가가 발표 전인데도 치솟아서 논란이 됐는데 관세청 직원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넉 달 뒤엔 롯데와 SK 면세점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재심사에서 탈락합니다. 10년마다 사실상 자동으로 재승인을 받아오다가 법이 바뀌면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게 됐는데 두산과 신세계에 진 겁니다. 업계 1위인 롯데가 신생업체에 밀린 건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납품 비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불과 5개월 뒤인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서울의 새 면세점 4곳을 더 뽑겠다고 발표합니다. 결국 지난 연말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새 대기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업계가 탈락자 되살리기라고 반발하고 최순실 수사 후로 일정을 늦추라고 시민단체가 압박하는데도 관세청이 강행한 결과였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이처럼 의문투성이었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관세청의 대규모 점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관세청에 치밀했던 점수 조작 수법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으로 HDC 신라 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선정됐어야 할 호텔 롯데가 밀려나고 탈락 대상이던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은 이를 위해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매장 면적 점수를 매기면서 한화의 경우에만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공용 면적까지 포함시켜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겁니다. 법규 준수 항목에서도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와 수출입 업체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를 내야 하는데 한화 점수를 산정할 때만 둘 중 낮은 점수는 빼고 높은 점수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화는 원래 받아야 하는 점수보다 240점 더 많이, 호텔 롯데는 190점이나 깎여 결국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그해 11월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된 곳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두 항목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면서 롯데 월드타워점이 38.5점 차이로 두산을 제치고 선정됐어야 했는데 사업자가 바뀐 겁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평가 항목 조작 등의 공모한 게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직권 취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자기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지시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나서서 기재부와 관세청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관세청은 임의로 사업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5개월 여후 관세청이 갑작스레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감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 면세점을 더 늘리라고 지시했고 이후 비정상적인 결정 과정이 이어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나서서 기재부에 이를 지시하면서 챙겼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관세청은 연구 용역 결과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가 발급 가능한 면세점 특허 수는 1개에 불과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4개로 검토해달라 하자 연구 결과를 수정해 이를 억지로 맞춘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 롯데 등 4곳이 지난해 말 신규 면세점 특허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업자 추가를 여러 차례 지시한 이후 롯데 신동빈 회장과 비공개 독대를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들어갔고 신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롯데 모두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규 면세점 선정 입찰 공고는 대통령 독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오늘 감사원은 관세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그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기존의 검찰 수사로 알려진 것과 감사원이 내놓은 발표 내용과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3번의 심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2015년 7월과 11월 그리고 지난해에도 추가로 4곳을 더 내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집중된 부분은 마지막 허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잃게 된 SK와 롯데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세청으로 하여금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게 한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감사원은 추가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하나와 두산 등이 각각 면세점 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 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두산하고 한화가 모두 그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곳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 검찰에서 면세점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일단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와 또 전경련의 어떤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모금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검찰 수사는 출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냈던 기업들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예. 다만 두산의 경우는요. 2015년 9월에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한 달여 뒤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청와대는 갑자기 전경련의 그 모금 대상 기업에 두산을 추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연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르재단에 7억 원을 내기로 약정한 지 이제 한 달여 뒤인 11월 14일에 기존 사업자인 SK를 제치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뭐 의심스러운 지점은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물론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면 뇌물죄 관련해서 추가로 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 이 두산그룹 총수와 또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다른 어떤 삼성, SK, 롯데그룹처럼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어떤 경위로 관세청이 이런 점수 조작 등을 벌였는지는 앞으로 좀 수사가 계속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오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고발 이유를 보면요. 천 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문건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신이 청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없애려고 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나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충성서약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파기했다면 뭔가를 숨겨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고 만약 최순실 씨나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여기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발목 인대에 이상이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4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고 다른 이상은 없다면서 불출석 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명성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오늘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나와 인대 쪽 이상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내일 접견을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4번째 발가락을 구치소 문지방에 부딪혔다고 한다며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공범 최순실 씨 재판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성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 수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영국 제1기획상무는 삼성이 왜 정유라 씨만 꼭 찍어 독일까지 훈련 장면을 보러 갔느냐는 검찰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서울구치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에 긴급 이송을 미리 연습하고 편안하게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 도시락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 피고인석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멈췄고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서울구치소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이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성모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즉시 경기도 분당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이 열릴 때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 도시락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피고인은 식사 시간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대기실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쉴 수 있게 한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른 구속 피고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적폐청산 TF의 활동을 계속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이 TF가 조사할 사건의 목록을 확정해서 국회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 개입 의혹을 포함해서 모두 13건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조사할 대상 13건도 확정해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조사 때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가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대선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작성, 그리고 국정원 간부가 최순실 씨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개입 의혹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태스크포스의 조사 대상이 확정되자 여당은 엄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사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태스크포스의 조사가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폐지하고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방첩 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소셜미디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치적 보고서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문제가 된 문건의 출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소셜미디어 장악 문건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2011년 작성된 이 문건에서 국정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영향력을 강조한 뒤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유명인을 활용하고 특정 사용자 측만을 노리는 타겟 광고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야당보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에서 뒤진다며 범여권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서 원장이 문건의 출처를 인정한 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여당 맞춤형 정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서 원장은 해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서 원장에게 당부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단순한 방조나 묵인 등이 아닌 이유미 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발부가 되든 안 되든 파장을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측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신문은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후 8시쯤 심사 결과가 나왔던 이유미 씨와는 달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유미 씨로부터 문준용 씨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 동료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런 취지로 말한 부분 등을 공모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이 제보 조작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관련 내용을 당에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의 검증을 방해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예. 자, 이준서 전 의원이 오늘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법원에 들어가면서도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아주 밤늦게까지 이 심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뉴스 시간에라도 발부가 되면 혹은 기각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류정화 기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뒤에 보이는 거는 국민의당 현판인 모양이네요. 네, 지금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일부 당직자들만 남은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은 각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 관계자들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발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당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비공개로 실시된 의총이어서 정확한 얘기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당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당장 거짓 제보를 발표했던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 등 당에서 더 책임 있는 사람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일단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속초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면 더 이상 책임론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 내에서는 오늘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당 차원에서는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안철수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사과 내지는 입장 표명을 할 시점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안 전 대표를 찾아가서 입장 표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당 당사에서 류정화 기자였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와 관련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의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2차례 사과를 했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직접 이 의원을 만나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언론 탓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이런 부적절한 그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사과하면서도 사적 통화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식 인터뷰에서 한 게 아닌 말을 보도한 게 문제란 취지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사과마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끌어올랐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선 이 의원 사퇴 청원에 19,000여 명이 서명을 했고 국민의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사퇴와 제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책임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며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던 이 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온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마주쳐 직접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사과 같아요.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국민을 개들 취급하는데 저는 너무 아니고요. 화가 납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당 당직자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이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에선 일단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를 말린 여당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키면 되겠는지 야당의 의중을 떠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꼼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임명하려던 청와대를 설득해 마지막 협상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활용해 두 후보자 중 한 사람은 낙마시킬 수 있다는 절충안을 야당들에 제시했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추가 경전 예산 처리를 받아내보려 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에 저는 일종의 꼼수다. 꼼수 정치는 저는 오히려 전국을 더 꼬이게 한다. 이 또한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결국 두 후보자 모두를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설득에 실패한 여당 지도부는 난처해졌고 청와대는 곧바로 대화를 하려는 진심을 꼼수라고 하는 건 너무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이렇게 둘 중 하나 낙마 그리고 추경을 맞바꿔 보려는 여당의 물밑 중재도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청와대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7월 국회가 넘어가면 사실상 추경 역시 물 건너가게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임명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임명하지 않은 건 여당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장관 임명 협상을 다음 주로 넘기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임명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바른정당도 가세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 120석으로 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어 개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 안건이었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등의 의결은 모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2, 3일은 더 야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18일 본회의에도 불참할 걸로 보여 추경은 물론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은 좀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칼자루를 쥔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홍 대표 말대로 당내 일부는 조용하진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 내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탄핵을 반대했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많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를 의병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실정법을 어겼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출당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 직후 당 대표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당장 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댓글을 통해 극우란 개념을 찾아보고 비판하라며 류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정의당의 신임 당대표로 비례대표 초선인 이정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오늘 열린 전국 공시 당직 선거에서 56.05%를 득표해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석 전 의원을 누르고 2년 임기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13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네, 경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버스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영동 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던 버스가 갑자기 90도로 꺾이면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에 빠져나온 버스가 위태롭게 비틀댑니다. 순간 90도로 회전하더니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깜짝 놀란 승용차가 급하게 피해보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인근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1살 신모 씨가 숨지고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 운전자 최모 씨와 탑승자 1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터널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버스 블랙박스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차 이제 터널 내에서 미끄러지면서 좌측 1차선 벽을 한번 충돌했고 터널 밖으로 나오면서 하단하고 넘어가면서 반대 차선.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 이후 하루 만에 일어난 대형 버스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그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7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시민이 직접 찍어서 제보한 또 다른 사례인데 졸음운전의 아찔한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7일 밤 강남에서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안입니다. 버스기사의 고개가 수차례 꺾입니다.
그냥 꼬박꼬박 정도만 좋으시다가 이제 한번 크게 오리를 그냥 꼬박꼬박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고개를 저으며 잠을 깨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다시 숙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김 씨는 40분 가까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번 크게 핸들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핸들이 살짝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핸들이 한 번씩 꺾일 때마다 정말 아찔하고. 김 씨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졸음운전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2명, 부상 16명의 피해를 낳은 그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 20대 여성 4명이 숨진 지난해 7월 봉평터널 5중 추돌 사고. 모두 졸음운전과 과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형차의 추돌 방지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졸음운전을 개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결혼이 생기면 대신 투입되는 이른바 더블 근무가 특히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졸면서 꿈까지 꿨다는 기사들의 증언도 나올 정도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접한 전 광역버스 기사 신모 씨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졸음운전이 남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잠깐 제가 볼 때는 한 2초인가 3초 정도였을 거예요. 2초, 3초 정도 그 짧은 시간에 꿈을 꿨어요. 도로 사정은 이미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미 눈 떠서 잠깐 자고 있던 거예요. 심 씨는 더블 근무 관행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하루 걸러 하루 일하는데 결혼이 발생한 다른 조 근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더블 근무를 하면 연속 사흘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시간씩 3일 연속을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비예요, 좀비. 딱 이게 버스가 나를 운전하는 건지 조종하는 건지 내가 버스를 조종하는 건지. 기사를 여유 있게 고용해야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명 임금 주는 것보다 1명 연장근로수당 주는 게 낫는 거잖아요. 마치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듯이 버스도 광역 같은 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인력 운영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 업체가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기사들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됐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낮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한 대형마트로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벽과 화장품 매장이 부서지면서 직원과 손님 등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잠시 멈췄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밤사이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집을 덮쳤고 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고속도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다시 폭우가 예고돼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공사장 옹벽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인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옹벽을 이루던 돌은 벽을 뚫고 부엌과 방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옹벽 붕괴의 충격으로 집은 기울어졌고 대문 2짝도 어긋났습니다.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가재 도구들은 정신없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니까 무너지는 아니 저게 소리가 나더라고. 벌어지는 소리가. 하자고 도장만 저거야. 인근 주민들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미가 뭐 그랬어. 아 얼마나 놀랐는지 어찌그럼 잠도 못 잤지. 아파트 돌담도 폭우에 무너져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이 도로를 못 다닐 것 같은데요. 빨리 이건 서둘러가지고 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진흙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도 이렇게 옆부분이 쏟아져 내려서 돌로 덮어놨습니다.
주말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일부 피해 지역에선 추가 사고 우려도 커지면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네, 장맛비가 주춤하자 폭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오존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존주의보 발생 빈도가 늘고 농도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대기 측정소입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인 0.097 ppm을 기록합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햇빛과 반응해 생긴 2차 생산물질인데 비구름대가 물러간 뒤 일사량이 많아지고 습도는 낮아지면서 오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않지만 만성 호흡질환과 면역력 감소 등을 유발해 미세먼지보다 더 유해한 물질로 꼽힙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호흡기에 이상을 느끼니까 조심을 하게 되는데 오존은 뭐 그렇다고 특별히 당장 뭐 못 느끼니까. 문제는 오존 농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내려지는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를 따져보니 지난해 29일로 재작년 17일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또 오존 농도는 오후 4시에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오후 5시였습니다. 일사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정오 무렵부터 화학 반응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해 이 무렵에 최고치로 치닫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한낮보다 오히려 늦은 오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 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심장부에서 미군이 반세기 훨씬 넘어 만에 나간 것이죠.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일부가 용산에 남게 돼서 절반의 이전에 그쳤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새로 확장한 주한미군의 험프리스 기지입니다. 1953년 휴전 직후부터 서울 용산에 64년 동안 주둔했던 미 8군 사령부는 오늘 평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습니다. 주한미군과 가족, 군무원을 포함해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단일 규모로는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가 107억 달러, 약 12조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새로운 기지가 한미동맹 강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합의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14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겁니다. 하지만 64년 만에 넘겨받게 될 용산 기지의 환경 오염과 거액의 기지 이전 사업비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미연합사 전력 일부는 용산에 남기로 돼 있어 절반의 이전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용산에 남은 미 연합사 전력이 숙소나 위락시설 등 공간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정부가 돌려받는 용산 기지 부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런데 용산 기지가 반환이 돼도 매우 심각한 걱정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기름 유출 등 기지 내 막대한 오염 문제입니다. 이를 정화하는 데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오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 기지와 맞닿은 녹사평역 인근에선 아직까지 기름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처음 기름띠가 발견된 이후 17년 동안 방제 작업이 계속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용산 기지 내 기름 유출은 이곳을 포함해 5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용산공원 추진기획단은 용산기지 오염 정화를 위해 1,03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미국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자료만 봐도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을 해봐도 1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2015년 약 4만 제곱미터 넓이의 동두천 캠프캐슬 정화를 위해 1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는데 용산기지는 캠프캐슬의 60배에 이릅니다. 용산 기지 내부의 오염 현황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현행 소파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의 오염 문제 해결을 방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려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죠. 이건 이미 보도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신생아들의 감염 여부 조사부터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일부 아이들이 이튿날 다른 병원에서 음성으로 번복되는 등 진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입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모내 여성병원 결핵 역학조사 대상 신생아와 영아는 총 798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해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 여부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아이 부모들은 검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건소에 똑같은 직원이 어제 갔더니 양성, 오늘 갔더니 음성인지 양성인지 아무 판단도 못하는. 해당 아동의 잠복결핵 검진표입니다. 항원검사에서 피부가 10mm 이상 부어오르면 양성으로 판단하는데 1차는 10mm로 양성, 2차는 8mm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 씨 아이만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양성 판정, 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거를 판단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는 더 불안합니다. 저희 아이는 음성인데요. 재검을 하거나 3개월에 다시 했을 때 이건 수치가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건지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질병관리본부는 측정 방법상 어쩔 수 없는 오차라고 설명하지만 신생아 감염으로 이미 날벼락을 맞은 부모들은 다시 한번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핵이 발생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주변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감염된 것도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부모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노석 씨는 5개월 된 아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내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면서 안 받더라고요. 별 수 없이 그냥 강남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결핵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아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된 아이가 맞는 예방접종은 비형간염과 뇌수막염, DPT 접종 등 총 5가지지만 800여 명의 피해 아이들은 접종이 쉽지 않습니다. 간밤에 아이의 고열로 동네 소아과를 찾았던 이모 씨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내병원 결핵 사건 그 아기냐고 11월 이후 출생 예약이 안 된대요. 결핵 사태 피해 부모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경험담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간호사를 뽑을 때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의무조항은 2006년 폐지됐습니다. 또 해당 간호사는 채용된 지 아직 1년이 안 돼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시한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내여성병원은 저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내병원 결핵 사태. 일부 부모들은 모내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면서 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덜 익은 패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죠. 맥도날드 전 현직 직원들의 이야기는 그러나 사뭇 다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허모 씨는 10년 전부터 3년간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원들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허 씨는 덜 익은 패티가 나오는 일이 꽤 자주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한 번에 여러 장의 패티를 그릴에 넣고 굽는데 그중 일부가 그릴 밖으로 삐져나와 덜 익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릴 안에 익혀야 될 개수가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바쁜 중에는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사이사이 껴가지고 더 넣기도 하거든요. 실제 덜 익은 패티가 손님에게 전달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소고기를 익혀야 될 때 돼지고기 모듈로 해가지고 익힐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익힐 때 소고기 모듈로 익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고기가 덜 익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2년째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맥도날드 직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리 환경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덜 익은 패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한 환자가 최근 6년 동안 24명이며 이 중 58.3%가 4세 이하 아동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불을 끄려는데 누군가 불씨에 기름을 부으려 한다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불을 끄려는데 누군가 기름을 붓고 있다.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는데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미국과 일본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에게 지시만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강을 건넌 뒤 다리를 부수고 있다. 등 뒤를 칼로 찌른다는 등 직설적인 사자성어 3개를 동원해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이고 본질은 안보 문제라며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킨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중국의 발언은 미국이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독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중국이 제재보다 대화의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문우신 재무와 로스 상무장관, 중국의 왕양 부총리가 만나는 첫 전면 경제대화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제재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결국 의회 청문회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의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 4년 전 그의 뮤직비디오에는 트럼프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에민의 홍보 담당자는 에민이 지난해 6월 힐러리의 약점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러시아 측 로비스트와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시인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남마저 러시아 스캔들에 휩쓸리자 트럼프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언론의 기밀을 유출한 게 오히려 문제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To my knowledge, he did not collude with anybody to influence the campaign. Again, I think I've been very clear.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측 로비스트로부터 받을 정보의 출처는 러시아 정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의 로비스트를 크렘린궁의 대리인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짜뉴스의 선봉으로 지목하는 뉴욕타임스의 이번 폭로로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트럼프 정권과 미 언론 간의 공방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미군 해병대 수송기가 미시시피주에 추락해서 타고 있던 16명 모두 숨졌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에 의한 추락은 아니라고 밝혔을 뿐 정확한 사고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멀리서도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또렷합니다. 기체는 형체만 남은 채 부스러졌고 불길은 잔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차가 다가가 물을 뿌려보지만 오히려 화염이 거세집니다. 비행기에 가득 차 있던 기름 때문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 인근에서 해병대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16명 모두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We don't want nobody out there. You have fuel everywhere. 사고기 KC-130은 공중급유 수송기입니다. 기름과 전술 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를 해왔습니다. 미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미 연방수사국은 범죄나 테러 정황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군 수송기는 세계 곳곳에서 말썽을 부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 도중 추락했습니다. 2015년 10월과 2013년 5월에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추락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미군은 매번 단순 사고라고만 발표해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어린이집 등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나흘 동안 5명의 어린이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병에 감염된 환자 가운데 5% 정도가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하는데 이번 환자들은 모두 치료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2013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년 9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말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최근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전 씨의 추징금은 모두 2,205억 원으로 현재까지 1,151억 5천만 원을 환수했으며 1,050억여 원이 남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2,000곳을 대표하는 뉴스미디어 연합이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공정수익 분배를 위한 단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미디어 연합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연간 온라인 광고 수입의 70%를 독점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는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주 반환점을 도는 프로야구에서 기아가 6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20점이나 뽑아낼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100억 원의 사나이 최형우가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1회 말 기아 최형우가 친 공이 좌익수 쪽 선상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이명기에 이어 1루 주자 버나디나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단숨에 2타점을 기록합니다. 4년간 100억 원에 스카웃된 4번 타자 최형우는 타점과 출루율에서 모두 1위를 달립니다. 최형우를 앞세운 기아의 막강 타선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불을 뿜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란 진기록을 세웠고 지난 8일 KT전에선 한 경기에 무려 20점을 뽑아냈습니다. 카리브해 출신 외국인 선수 버나디나는 3할 때 타율의 빠른 발까지 활용해 득점 1위를 달립니다. 덕분에 기아는 60%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며 지난 4월 12일 이후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오늘부터 NC와 3연전 결과에 상관없이 6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했습니다. 헥터와 양현종을 원투펀치로 내세우는 기아 투수진도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헥터는 이미 14연승을 달성하며 24년 전 선동열의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2009년 이후 한 번도 정규리그 우승을 못한 기아는 8년 만에 리그 정상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장마철만 되면 산사태 걱정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은 복구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는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1년 7월에 큰 산사태가 덮치면서 이 집도 담벼락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벽이 반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쪽에서도 토사물이 흘러내려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 며칠 사이 시에서 이렇게 수십 개의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렸지만 아직도 이 위로 흙과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무섭게 흙탕물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배수구도 없는 마을에 사흘 동안 144mm가 넘는 비가 내리자 주민들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사태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아주 크게 났잖아. 거기 민박촌에 있는 그 펜션에 있는 학생들이. 마을 곳곳에는 사고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폐가가 되어버린 집 앞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몇 년 동안 흘러내려온 흙과 모래로 사방이 뒤덮였고요. 창문을 통해서 안을 보니까 달력이 2011년 5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마당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와보니까 떠내려온 흙, 모래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쌓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지 않은 탓에 이렇게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난 상태입니다. 3년 전 산 한쪽이 깎여나가면서 산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 개발업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기초공사를 하다 부도로 떠나버렸고, 그때부터 비만 오면 홍수가 난 것처럼 흙과 모래가 떠내려온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비가 쏟아질 때 오면 나야가라 폭포는 저리 가라야 사이에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 축대가 어딨어.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 재해 발생 시에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비 작업은 허술합니다. 그때 무너져가지고 공사를 해주셨는데 다 안 해주시고 반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대강 푸대자루로 갔다가 해줬어요. 근데 그 푸대가 어저께 비에 또 무너졌어요. 담당 지자체는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초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강릉 산간 지역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탄 흙과 나무가 더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자 마을 뒷산에는 크고 작은 덮개를 깔아놨습니다. 화재 피해 복구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산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째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째지고 했던. 저기 그 흙돌이 이제 무너지니까 저기 째지고 있는 거죠. 강원도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2천여 곳으로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산림청은 10월 중순까지 전국의 산하기관에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사고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요, MMS 문자를 보내고요. 또 일반 주민들에게는 CBS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에 21,400곳이 넘습니다. 정부가 예방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는 있지만 자연재해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결국 또 한 번의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편 배달부의 자전거는 달렸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 그곳엔 파도와 바람과 하늘이 있었고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를 위해서 편지를 배달하던 우편 배달부 마리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칠레 유명 시인과 시골 청년의 만남. 우편 배달부에게 편지는 그저 편지가 아니었고 네루다와 그의 시는 그에겐 동경의 대상이 됐죠.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감상해보게. 그 말의 의미를 찾으려 해변을 따라 걷던 마리오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의 은유, 메타포를 찾아내게 됩니다. 우편 배달부 청년은 어느새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영화는 판타지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비록 손편지 쓰는 세상은 이제 지나갔다 해도 우리에게도 편지 그리고 우체통은 왠지 모를 애틋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힘들지 왜 안 그렇겠어? 그가 남겼다던 마지막 말. 20년간 우편물을 배달했던 집배원은 오랜 시간 일해온 일터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행여나 시골 농가에 불이 날까 소화기를 싣고 다니는 집배원도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손에 쥔 8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이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만 12명의 우편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데 누군가에게 우편물은 아련한 서정이고 또한 추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감상해보게. 네루다의 말을 들은 우편 배달부는 천천히 걸으며 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우편 배달부, 그들에게는 해변이 아니라도 어딘가를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촌각의 틈조차 부족했고 우리 또한 타인의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확실히 판타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최승기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8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위원의 혐의에 대해 단순한 방조나 묵인 등이 아닌 이유미 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공모 혐의 적용에 대한 판단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심사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심사가 길어지는 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검찰이나 국민의당에 대한 영향이 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단 검찰은 이준서 전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좀 더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또 이 전 의원이 공명선거 추진단에 제보 내용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각될 경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전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그 두 전 부단장과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전해드립니다.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맡았던 관세청과 최순실 씨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입니다. 먼저 감사원이 발표한 이번 사건의 골자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점수를 조작합니다. 점수 조작으로 한화는 240점을 더 받았고 경쟁업체였던 롯데는 190점이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159점을 더 얻어서 사업자가 됐습니다. 두산 역시 2015년 11월 심사 때 점수 조작으로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한 달 뒤인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갑자기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은 다시 기재부 최상목 차관에게 지시를 했고 관세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롯데는 2015년 10월 미르재단에 28억 원, 그리고 지난해 1월에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각각 냈지요.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기존 84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바꿔서 면세점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 한 달 전인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막차를 탄 롯데는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권을 주게 됩니다. 관세청과 최순실 씨 사이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천 청장을 최 씨가 지목을 해서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세청이 발벗고 뛴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에도 최순실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천 청장 부임 직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며 본인이 천 청장을 임명했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 청장은 최순실 씨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천 청장은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관세청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청와대에 추천한 청장 후보자 3배수 안에도 포함이 안 됐지만 최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관세청 과장으로부터 천 청장을 추천받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천 청장 임명 이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의 비정상적인 절차가 확인된 겁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천 청장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천 청장의 결정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국회나 수사기관에 내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천 청장이 처벌까지 감수하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건 또 다른 의혹을 감추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 측은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고 업체를 추가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왜곡한 배경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는 검찰이 밝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재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어제 탐사플러스에서는 삼양식품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오너 일가가 유령 회사 등을 세워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삼양라면 오너 일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배고픔의 시절 국내 최초로 생산된 삼양라면은 우집하동과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서민식품으로 사랑받으면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민라면의 배신은 단순히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근 삼양식품 오너 2세들이 북미 100년 영업권을 놓고 1조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너 간에 주고받은 해당 계약 자체가 불공정 경영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라면을 생산한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에 나선 건 1969년부터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지 법인인 삼양 USA를 통해 라면을 수출해왔습니다. 삼양식품은 1998년 알짜 자회사로 꼽히던 삼양 USA를 창업주인 전중현 전 회장의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삼양식품 본사는 장남인 전인장 회장이, 삼양 USA는 둘째 딸인 전문경 사장이 각각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넘버원이었어요. 일단 교민이 200만이 넘고 그다음에 유학생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 삼양 USA가 본사인 삼양식품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양식품이 삼양 USA가 독점하던 북미 지역 판매권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겁니다. 2007년부터 자신들의 허락 없이 미국에 몰래 라면을 수출하는가 하면 신제품을 늦게 보내주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삼양 USA가 요구한 손해보상금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두 회사의 계약서에 따르면 삼양 USA는 1997년부터 100년 동안 삼양식품 북미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If Samyang USA has the exclusive distribution rights for 80 years, it would be really hard to even imagine just the amount of sales figures. 해당 소송에 대한 미국 현지 배심원 재판은 12월 5일부터 시작돼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와 별도로
20년 가까이 오너 일가에게 수천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양식품 측은 해당 계약은 전문경 사장이 창업주와 가족관계인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계약이라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 USA 측은 창업주와의 정당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탐사플러스 이한길입니다. 삼양식품이 오너 일가에게 100년 북미 영업권을 계약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입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 위기에 빠졌는데 알짜 자회사를 몰래 넘겨서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불법 증여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이 삼양 USA에게 100년 동안 북미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비밀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1997년부터 최초 50년, 이후 자동으로 50년이 연장된다고 돼 있습니다. 고 전중현 창업주와 둘째 딸 전문경 삼양 USA 사장의 서명이 뚜렷합니다.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내용도 일방적입니다. 삼양 USA는 삼양식품이 판매하고 있거나 새로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북미 지역 유통과 판매를 독점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공급 가격을 삼양 USA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양 USA는 더 좋은 가격을 한 10% 경쟁사에 대비해서 10% 15% 이상의 좋은 가격을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한 건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부당 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간이라든지 또 제품 대상이라든지 가격 결정이라든지 해지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서 동상의 독점 총판 계약이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경 사장 측이 독점 계약을 통해 지난 20년 가까이 올린 매출은 1,000억 원이 넘어 불법 증여 논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당연히 보유해야 될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경제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삼양 USA 측은 회사 경영이 힘들 때 30억 원을 준 대가로 받은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쉽니다.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오늘 모두 3개군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니 탓과 내 탓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이원주 의원이 밥하는 아줌마라는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었듯이 기자 탓과 방송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라는 표현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면서 급식 노동자들에게도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쓸 때는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맥락을 보면 이 해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요. 오늘 해명대로라면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라는 당시의 발언은 그냥 동네 어머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에 뒤어 바로 파업하는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미친 X들이야 완전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저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식 노동자들도 가식적인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해명을 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기자나 방송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당 차원에서 하기도 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적인 대화를 기자가 녹취를 해서 보도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고요. 방송 탓을 한 부분은 계속 방송 쪽에서 지금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시 이제 방송 기자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공격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 탓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색다른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서 공천에서 당선까지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단수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의 발언은 그때 민주당에서 공천한 것이 잘못됐다는 내탓 발언이었습니다. 예. 반어법으로 비판한 거겠죠.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연차휴가 사용법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연차휴가 소진을 강조했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왕이면 농어촌으로 휴가를 가서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도 좀 메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계속 연차휴가 소진을 강조하지만 실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몇 공무원에게 연차휴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차관급 공무원은 당연히 다 쓰겠다라는 정무적 답변이 돌아왔고 그걸 정무적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진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통화한 사람이 알겠죠. 예. 과장급 공무원은 열심히 일했으니 떠나고 싶지만 일이 남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급들은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이 공무원들은? 예, 제가 좀 더 거리가 가까웠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휴가를 간다고요? 예, 이르면 7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 하루 연차를 썼는데 그때도 저렇게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지냈습니다. 여름 휴가로는 흔히 5일 정도를 쉬는데 연차휴가 소진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좀 더 쉴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휴가도 사실 새삼 관심을 끌었는데 4년여의 임기 동안 첫 해만 사실상의 휴가를 갔습니다. 하여간 화제가 됐던 저도 휴가.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 당시 휴가 가면서 공개된 건데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밑에는 저도의 추억이라고 나뭇가지로 모래사장에 글을 썼습니다. 추억이라는 건 예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저도에 같이 왔었기 때문이었고요.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안에도 저렇게 저도에서 찍은 비공개 사진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뒤에 지난해 울산을 잠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름휴가를 전혀 가지 않았는데요. 2014년 당시 페북에 보면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관제해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휴가 때도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근무 때나 휴가 때나 비슷했던 셈입니다. 휴가 때도 근무 때도 근데 주로 관제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최장수 정당입니다. 오늘로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위상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의당이 지금 최장수 정당입니다. 뭐 사실 비밀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둔 사안이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의원 수나 이렇게 봐서 조금 의아하기도 해서 제가 5개 원내 정당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최근 창당이나 당면 변경일 기준으로 하면 정의당이 2013년 7월에 당명을 바꿨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고요. 나머지 4개 당은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창당을 하거나 당명을 바꿨습니다. 뭐 당명을 정치 현실이기도 하죠. 당명을 바꾼 것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지 않았다. 이건 뭐 그만큼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의당이 군소정당이 아니라 집권 대안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자평을 했고요. 조금 전에 선출된 이정미 신임 대표도 2020년에 이때 총선에서 제1야당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 서울과 동해안 남부지방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무덥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